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 이슈 풀이해드립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기 신도시 첫 번째 본 청약이 진행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첫 본 청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번 발표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미를 두 가지로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공공 분양임에도 이제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정말로 내 집 마련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내놨는데, 위치가요,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입니다. 특징이 이게 서울 경계로부터 2km 안에 있거든요. 아주 가깝죠.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바로 그냥 서울 바로 옆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인천 계양 쪽에서 본 청약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제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본 청약이 어떻게 되느냐? 신혼희망 타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만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인천 계양 A3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사실 이쪽에 궁금해서. 근데 그 모집자,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구조가 좋은 게 화장실이 2개입니다. 이게 55 단일 편형이거든요. 전용 55인데 한 23평 정도 되는데, 예. 화장실 2개, 알파룸까지 있다 보니까 방이 3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혼부부에게는 관심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본 청약이 이제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청약을 넣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사전 청약 담청자 236가구가 있고요. 일반 청약도 123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3기 신도시가 이제 본 청약이 들어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까 분양 가격이 높다고 그랬는데 네. 얼마예요? 이제 평균 분양 가격이 이제 3억 9천만 원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평당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평당 그러면은 한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전용입니다. 전용 55제곱미터 단일 평형인데, 그래서 저는 보면서 1제곱미터당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그럼 3.3제곱미터당 한 2,3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사실상 굉장히 높구나라는 예.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 문제가 사실 그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이 있잖아요. 이게 사전 청약 때 2021년도였습니다. 그때 예상 추정 분양 가격이 3억 한 3,9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5천만 원가량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청약 했을 때보다 금액이 또 올라가니까, 이 사전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돈을 더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더 공공 분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는 분양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낫습니다. 다른데 근처에 있는 아파트 비슷한 시기에 청약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양 쪽에 있었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가 분양가가 5억 원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낫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공공 분양치고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분양 가격은 더 오르겠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보를 좀 하나 더 드린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9일 날요,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게 서울 민간 아파트가 1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1,300만 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3.3제곱미터로 말씀드리면 한 평당 4,3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서울시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한 평을 살려 그러면 4,300만 원이면은 예. 도시근로자 연봉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죠.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뭐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더 놀라운 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때 1제곱미터당 963만 원이었거든요. 예. 지금 조사하면 1,300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냐? 35%나 올랐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한 2%대로 계산해 보면은 18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반 물가 상승보다 이 아파트 지금 분양 가격이 18배나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입장에서는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네. 건설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반영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가격이 지금 건설 지수가 있거든요. 사실 건설 지수가 물가 상승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게 정말 좀 내집마를 하신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예. 뭐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사전 청약을 2021년에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예상됐던 분양가보다 훨씬 올라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 네. 게다가 사전 청약했는데 취소된 사업도 많죠. 지금 맞습니다. 이게 올해만 6번째 사업이 취소됐는데 뭐 6번째 사례 보면은 인천 뭐 가정지구라든지 경기 파주 운정지구 그다음에 뭐 경북 밀양 북부지구 화성동탄 그다음에 영종 하늘신도시 쪽에 있는 하나의 블록단인데 여기서 이제는 사전 청약이 아예 그냥 사업이 취소된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되게 지금 불안해하십니다.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사실상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예. 오히려 짓는 게 더 손해다 보니까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물량에 대해서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본 청약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에 대한 건설 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뭐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이제 청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 청약 제도를 현 정부는 없앴죠. 2022년도 이 11월에는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을 이제는 폐지했고요. 지난 5월에는 공공 분양까지도 사전 청약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전 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진행을 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사전 청약 제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다 보니까 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네. 금리 이야기 하다 보면 미국이 0.50%포인트 내린 빅컷을 단행한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금통위에서 분명히 이제 피벗 그러니까 통화 정책 완화로 돌아설 것이다. 한마디로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뭐 지배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가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물가가 목표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여력이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경기 하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0.5%포인트 정도 내렸던 이유가요. 사실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빅컷을 단행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경기 하강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아마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걸림돌이 바로 이제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계대출하고 부동산 가격이죠.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도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금리를 인하해준다, 인하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8월 말과 대비해서 9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1천억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더 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계대출이. 그러면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또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이게 금융 안정 성을 해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한은에서는 조금 금통위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하지만은 이제는 내릴 거다. 그래도 내릴 거다.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너무 경기 침체 구간이 있고 취약계층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바뀌고 있잖아요. 네. 지금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네, 맞습니다. 그 2024년도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죠. 10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이제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거 여러 번 좀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10만 원씩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이제는 25만 원을 넣어도 그 인정 금액이 된다는 거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그 저축 금액의 그 총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25만 원씩 채워 넣어야 사실상 더 유리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유드리건데 만약에 여력이 있다 하시면은 25만 원 늘려서 넣으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겠고요. 또한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금액 기간도요. 2년에서 이제 5년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또 바뀌는 게 그 빌라 한 채 소유자도요. 이제 청약된 무주택자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을 이제는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건데 현행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라든지 아니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의 그 이런 비아파트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예. 이게 이제 개편이 되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이게 지방은 3억 원 이하. 이게 공시가 기준이거든요. 시세로 보면 한 8억에서 9억 원 가지고 있는 비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제 무주택자로 예, 예. 인정을 받아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시장 살리는 거에 도움이 되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되는데 이런 제도들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청약홈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청약홈에 가셔갖고요. 내 청약 가점 계산기를 좀 활용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가산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가점제는요. 무주택 기간 32점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 17점에 부양가족수 35점 총해서 84점 이게 만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나오잖아요. 네,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점제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몇 점인지를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이제 국토부 자료인데요.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적발된 부정 청약을 조사해 봤더니 70%가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양가족수 35점 만점을 받으려면은요. 이제 부양가족이 6명 이상 해야 되거든요. 예, 예. 6명 이상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위장전입으로. 위장 전입으로 사실 이걸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장 전입을 조사해 봤더니 70% 그러니까 부정 청약을 봤더니 70%가 위장 전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 예. 청약홈에 가셔서 청약 가점 계산기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시작됐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청약 스케줄만 정리해 주시면. 네, 인천 계양도 이제는 공공 분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공 분양 곧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30일부터 이제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이 가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년부터 다른 3기 신도시 이제 본청약도 진행 계획이 있는데 2025년도 상반기에는 고양 창릉, 그 다음에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여기서 이제 본 청약을 실시한다가 아니라 실시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이 될지는 안 될지는 그때가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정부는 목표로 해서 3기 신도시가 본 청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남양주 왕수까지 들어오면서 청약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내가 내진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저는 3기 신도시 위치라든지 교통망을 보더라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3기 신도시 한번 본 청약을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네, 금주에 뜬 인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선정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이번 주에 소위 칠불사의 밤이라고 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뭐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시기가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1월, 2월 그 공천 국면 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대단히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은 원래 컷오프 대상자였기 때문에 예외 없이 그냥 컷오프가 됐고 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그 김상민 전 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검사 재직 중에 그 검사 신분으로 지역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됐죠. 이분도 컷오프가 됐고 그렇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 과정으로 확산되기가 어려워졌죠. 그다음 또 한 가지로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단문을 안 했었느냐 이걸 가지고 소위 이제 문자 무시 논란이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문자에 뭐 원론적으로라도 대답했으면 대단히 꼬투리가 돼서 실제 이상으로 문제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재조명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금주의 뜬 인물로는 한동훈 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떴다 이렇게 뽑은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이따가 왜 얘기는 좀 더 해보고요. 장유미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국감 시즌이잖아요. 제가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종섭 전 이제 호주 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이제 회의를 해야 된다. 방산산업 관련해서 6개국 관련 이제 공관장 회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도 뭐 런종섭이다, 도주종섭이다. 이거 사실 해외로 사실상 도주성 인사를 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부랴부랴 나온 거 아니냐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라고 외교관 출신이고 국회 이제 외통위 소속이시더라고요. 이제 국감 자료를 이제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아봤더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고 그때 정부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 책정이 돼야 되잖아요.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영원인 겁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은 전혀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상부에서도 물어봤더니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고민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전혀 이제 없는. 그러니까 이제 반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이거 급조된 그리고 사실 혼자만 불러서 회의 같은 건 할 수가 없으니까 6개국이라는 어떤 외형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는 국감은 이런 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감 때 되면 꼭 이런 안 밝혀졌던 것들이 밝혀지는 건들이 꼭 있잖아요.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예, 금주의 진인물은 단연 이재명 대표겠죠. 어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서 가장 높은 형이 구형이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11월 15일에 선고인데 이 선고 결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형이 높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정치 생명에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징역 2년이라고 하는 구형은 사실은 많이들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진인물? 저는 김건희 여사를 꼽아왔는데요. 아까도 송 변호사님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공천 개입 파동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반사이익을 얻은 점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불똥이 또 개혁신당으로 튀는 면도 있고 그런데 본질은 김건희 여사인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공천의 첫 보도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번 공천에 김해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게 이제 첫 보도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 보도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김영선 의원은 상당히 정치 일선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좀 화려하게 재보궐선거에서 2022년도에 부활을 했는데 그때도 좀 여러 말들이 나왔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이거 어쨌든 당대표와는 너무 결이 다른 거 아니야? 뭐 다른 또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공천을 받을 수 있었지? 그때도 이제 경쟁 후보들이 많았고 다른 또 지역을 보면은 뭐 조은희 의원, 뭐 서초구청장 출신이고 서초에서 여러 이제 정치 활동을 했고 뭐 이런 맥락과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좀 뜬금없다. 창원은 또 지역구도 아니었고 이제 일산 쪽에서 현역원을 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그 전말에 이른바 뭐 명모 씨가 등장하면서 내가 여사와 통화를 하고 대통령한테도 다 이걸 다 사전 정리를 해놨다라고 하면서 했다는데 또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권에서도 부담된다라고 추석밥상에 상당히 당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저어하고 좀 비토하고 걱정하는 우려 목소리가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국면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이번 주에 아주 어떻게 보면 핫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뜬일문 진인물에서 등장한 두 가지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2년 구형
우리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2년 구형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일단 국민들께서는 여러 맥락을 또 보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1차 주가 조작 시효가 지나고 그 뒤에는 아주 짧게 불러서 조사하고 점주는 유죄가 나왔는데 수사는 하지 않고 또 지금 추가로 드러난 공직선거법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효가 10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는 과연 할 것인지 정체되고 지체된 이런 수사의 한 단면을 보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어쨌든 말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나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당했다. 협박을 받았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실형 2년을 구형한 겁니다. 짚어주셨듯이 이 기준상 최고치를 구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문세 가수의 뭐 가사를 끌어오고 아이유를 아냐 모르냐 이런 여러 수사를 사실상 구형할 때 남발하면서 2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구형을 한 게 이게 정의라고 저는 국민들이 볼 것인가 좀 의문입니다. 거기서 잠깐만. 아이유 얘기는 검사가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의견서에 쓴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아까 433억 선거자금 반환 얘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확정되면 그럼 선거 비용 보전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재정 상황이 워낙에 넉넉해서 반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선고가 되더라도 지금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그 민주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에서 2월 된 금액이 322억 원. 그다음에 상반기에 수입이 620억, 지출이 450억 예. 해서 쓰고 남은 돈이 170억. 합계가 492억 원이고요. 올해 7월 초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그 당사 건물 192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대출 150억 끼고 샀다가 대출 다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일부 시간에도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요 문제 물어봤는데 여야 모두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고 연기시켜 갖고 2년이나 걸렸다라고 말하고 야당 측에서는 검찰이 자꾸 증거 자료 복사도 안 해주고 이러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있다. 뭐 서로 그렇게들 주장을 하던데 어쨌건 좌우간에 1심 선고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럼 2심, 3심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1심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꼭 이 사건은 아니지만 이제 여권 인사들이 관련됐던 그 울산 함영 사건을 하는데 그때도 언론에서 왜 이렇게 지체되냐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저희가 연람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복사 이 허가를 안 내주고 왜냐하면 이게 일자를 조율해서 검찰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주요한 증거를 피고인 입장에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공범들 수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대단히 지체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상당히 많이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자체가요. 일단 내심의 영역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알았냐 몰랐냐는 이게 섣불리 객관적으로 좀 제3자가 이게 진단하고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17대 국회 때 출입 기자였어요. 그때 한 의원이랑 장시간 식사도 하고 그땐 김영란법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선물도 보내주시고 뭐 취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인사드릴 기회가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 뒤에 또 인사를 드렸는데 또 기억을 못하셨는데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뭐 취재 기자고 출입 기자고 여러 번 뭐 식사를 해도 기억에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런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요. 판사가 심증을 굳혀야 돼.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은 전혀 확실히 알았구나. 알면서도 이게 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구나. 이 요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입증하기가. 그러니까 검찰 증인만 50명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언제 밥을 먹었니 언제 같이 옷을 탔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 검찰이 사실상 입증하기 어려운 걸 입증하려고 증인을 많이 불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저는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사실 이런 사례로 그 기소를 한 전례가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실관계 차원상 1심에서 이렇게 증인들 다 불러서 다투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2심에서도 또 증인 신문하니까? 아니요. 항소심 재판부는요. 일단 같은 사실심이어서 증거조사를 또 할 수도 있는데 1심이랑 이
입증 취지가 동일하면 동일한 입증 취지로 다시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판례로 굳어져 있기도 해요. 이게 어떤 재판의 그러니까 효율성 문제 증인이 때문에. 또 부를 사람은 다 불렀으니까 2심에서는 이제 부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대단히 협소한 건 맞죠. 그럼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네요. 1심보다는 훨씬 빨리 끝나는 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재판이 이렇게 2년이나 걸린 거는 2년 넘게 걸린 거는 법원의 진행에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증인 50명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죠. 그때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3가지였고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혐의까지 해서 혐의가 총 4덩어리였습니다. 그 사건의 1심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6개월하고 5일이 걸렸습니다. 6개월 5일. 근데 그때 공판기를 20번 하면서 증인이 55명 나왔거든요. 6개월 5일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공직선거법에서 1심 6개월 안에 끝내라고 한 그 규정 지키려고 들면 사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증인 50명인데 공판기를 27번, 공판준비기를 4번 하면서 2년하고 지금 한 달 정도가 걸린 거거든요. 이게 제가 사건 경과를 쭉 봤더니 길 변경이 무려 9번이나 됐고 시각이 바뀐 거 말고 날짜가 바뀐 것만 해서 9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가야 된다고 해서 못 나오겠다고 해서 연기가 됐는데 그날 이재명 대표는 정작 국감에도 안 나와서 기일 변경 말고 연기가 된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총 10번이나 기일이 변경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재판이 늘어져서 지금 이렇게 2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2심은 짧아질까요? 2심은 저는 짧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이 6개월 5일 걸렸는데 2심은 3개월하고 일주일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참고한다면은 상당히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문기 씨 모른다. 이 얘기와 관련해서 야권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김문기 씨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말한 게 아닙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처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주일에 걸쳐서 3번의 방송에 더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그다음에 KBS 더 라이브, 그다음에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까지 3번을 더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총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첫날 SBS에서 얘기하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기 씨와의 관계성을 물어봤던 거고 다음 날 부인을 하고 나서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거듭한 거예요. 즉 처음에 한 번은 본인이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거나 뭐 실수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번은 본인도 다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잖아요. 주변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대단히 의도적인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별로 중요한 사실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모른다는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니까요. 모른다는 사람이 모른다는 말을 왜 꼭 한 번만 해야 되느냐. 예, 그런 거죠.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뭐 100번도 할 수 있고 1000번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중요하려면 아마 이제 증문즉답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숨쉴 공간이라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 토론회 과정이고 아니면 TV 생방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가 다소 뭐 기억의 착오를 일으켰다. 이래서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만약에 방어 논리 편다면 이제 왜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논박 내용은 그 부분은 포인트가 아니니까요. 예, 전 크게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방송 시점에 내가 지금 김문기 처장이라고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 내용이 예. 뭐냐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김문기 처장과 해외 출장도 가서 골프도 같이 치고 골프 카트도 옆에 타고 출장을 다녀와서는 그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가 되고 이런 교류를 했던 과정들이 쭉 다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단절시키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성을 부인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변호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누구 주장을 인용할지 그게 이제 11월 15일 날 네, 드러나는 나오는 거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짧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김문기 씨 모른다 말고 백현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에서 압력받았다.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 국토부에서 협박받았다. 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발언을 보면 그 혁신도시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얘기합니다. 그 조항에 보면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권한이 있어서 지자체에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하면 따라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국토부의 공문은 성남시가 이걸 공문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이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요구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님. 하고 답이 와요. 그리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할 문제임 네.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급하실래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굵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교통부한테 압박을 받았다 이런 취지에 협박받았다. 이제 과거에 뭐 검사 사칭했다고 그때도 나 억울하다 이랬는데 그거 무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 부분도 그때 왜 무죄를 받았냐면 이거 의견 표명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사실이든 허위든 어쨌든 그 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 팩트를요. 근데 나 압박으로 느꼈다. 협박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제 이것도 어쨌든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11월 15일 날 지켜보도록 합시다. 1시 30분 지나가네요. 교통정보 잠깐 듣죠. 이현 씨. 네, 오늘은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침수와 토사 유출 등으로 교통 통제가 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1020번 지방도로입니다. 창원터널 장유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을 지나는 2번 국도 상황인데요. 3개 교차로 일대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길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곡성 부근에서 정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정안 휴게소 부근이 꽉 막혀 있는데 여기도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안성 부근의 정체가 바로 사고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온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온 변호사. 네, 오늘 그 한동훈 대표 얘기를 두 번 하게 됐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의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공개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존 레넌과 폴 맥카트니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비틀즈의 멤버였죠. 존 레넌이 폴 맥카트니에게 너는 왜 절벽 앞에 와서 뛰어내리지 않냐? 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꼽아봤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한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정치인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 세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국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은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보려고 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피하기 어려운 또 피해서는 안 되는 현안이지 않겠습니까? 그 현안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변에 만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표현인데 이걸 또 그냥 표현한 게 아니고 뭐 비틀즈, 존 레넌, 폴 맥카트니 이야기를 끌어와서 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금주의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도 한동훈 대표 좀 꼽아봤는데요. 조선일보와의 이제 단독 인터뷰가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 여러 언급을 했는데 좀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실 민심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라는 또 생각도 한편으론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던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명품백 이야기했다가 비대위원장 때 막 폴더 인사로 굽히고 들어가고 그 뒤에도 명품백에 대해서 입장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측근이라고 하는 뭐 김경률 회계사니 뭐니 마리 앙뚜에네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이게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니까 제가 언제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한 적 있던가요? 이렇게 반문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인터뷰를 봤더니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명백하게 사과해야 된다. 명백하게 해야 된다. 대통령실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대목 2주에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24일 날 대통령하고 저녁 먹는다 그러죠? 네, 만찬이 당 지도부와 예정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석 전에 하려고 하다가 네. 한번 미뤄진 것이고 네. 그 미뤄지는 과정에 최고위원 가운데 이른바 친윤계만 쏙 불러가지고 또 식사 한번 한 게 또 밝혀지고 그랬었죠. 네, 그때 그랬었고 심지어 이게 만찬이 연기된 것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먼저 알게 됐다. 막 이래가지고 또 구설이 나오고 이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4일 날 만찬한다는 건 이제 다시 또 관계 복원이 되는 거예요, 뭐 관계를 복원을 이야기할 정도로 크게 뭐 흐트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번 24일 만찬에서 가급적이면 한동훈 대표를 오랜 시간 동안 만나시고 한 대표가 특히 이 의료 현안에 관해서 건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폭적으로 수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 의료 현안을 풀 수가 있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천금매골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연나라 소왕이라고 하는 왕이 천리마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구해지니까 그 곽외라고 하는 신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장에 가서 천금을 주고 죽은 말뼈를 사십시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해봤어요. 그 죽은 말뼈를 500냥을 주고 샀더니 아니 죽은 말뼈도 이렇게 비싸게 쳐주는데 천리마는 얼마나 값어치를 많이 쳐주겠느냐 해서 3마리나 구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의료 현안에 관해서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지는 않죠. 약간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 간의 견해차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의견도 만약에 잘 수용이 안 된다면 의료계는 이 대화 테이블에 안 들어오겠죠. 반대로 한동훈 대표를 장시간 만나면서 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그림이 나오면 의료계도 지금 대화의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대화 테이블에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천금매골의 고사를 좀 생각해 보시고 24일 그 만찬에서는 적극적인 전폭적인 의견 수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의 그 말씀은 형식 논리상은 딱 맞는 말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다시 논의할 수 있냐 없냐로 좁혀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내년도 입시 정원도 논의 다시 해야 합니다라는 건의 자체를 우선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또 그 건의를 정말 만약 한다 그랬을 때 그걸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참 관건이에요. 그걸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고군분투하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공문도 의사단체도 대단히 쪼개져 있더라고요. 이해관계도 좀 다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또 이해관계가 다른 그걸 어떻게든 한 테이블에 앉히려고 하는데 본인이 또 저는 박단 전공의 협의회 위원장인가요? 비대위 위원장이 대표 직격을 또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만나자 대화 청했다고 하는데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비공개 회담 한 번 한 적 이후에는 없어서 불신 위에서는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상 참 어렵다는 거죠.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할 겁니다. 이게 감정적인 걸도 있고 정치적으로 대통령실이 유지해왔던 강권도 일단 의사단체를 사실상 반개혁 세력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규정을 했어요. 거기에 따르지 않는 거는 정부의 어떤 정책 시책이 맞기 때문에 역사가 평가해 줄 거란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현실론 대안을 그러자라고 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 인사경질도 못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정부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그러니까 한동훈 그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너무 좁아지는데 저는 거기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역량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구도상 대통령실이 어려워요. 힘을 전혀 실어주지 오히려 빼는 그런 국면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아까 전반부에 뜬인물 진인물에서 나왔던 거 이어가면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칠불사의 밤 그런 얘기까지 이제 꺼내주셨는데
우선 뭐 명태균 우리가 뭐 이런 분 이름까지 알아야 되는지 참 뭐 합니다만 아무튼 이분이 이제 또 등장을 해서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람은 나고 그 내용은 이런 것이니 결국 공천 개입은 없었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민주당이 보기엔 어때요? 이건 대단히 수상하죠.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본인의 이른바 꽃길인 창원 지역구를 버리고 김해에 손들고 나갈 때도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악의가 맞아요. 이 기사가 정말 다 팩트인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얼추 퍼즐이 괴가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 김해에 가겠다고 그랬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이거 우리 지금 원래 지역구에 못 나가게 생겼으니까 빨리 선수 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라고 막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점에 보도자료가 나와요. 김해로 희생하고 가겠다. 조혜진 의원에게도 뭐 건의를 해오던 차였다. 뭐 이래서 조혜진 의원실에서 대단히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성취되지 않았다. 뭐 컷오프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얼추 그 흐름대로 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혐의가 있었는데 국정농단 관련해서요. 대통령의 지위에서 일단 공당에 공천에 개입했다고 뭐 여론조사 돌리고 친박들 세우려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만 2년을 받았거든요. 이제 김건희 여사와 연결고리가 일단 수면 위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수사도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특검법에 넣은 것 같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이 명모 씨라는 분은요. 일단은 김영선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그 회사의 회장을 지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 전 의원이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등기도 돼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점 소재지를 창원 의창구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 명모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측근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뭐가 딱 잡히는 팩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위 그 텔레그램 문자라고 하는 것을 그 언론에서도 뭐 캡처본조차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확인했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은 FM대로 컷오프가 됐어요. 본인이 뭐 김해를 가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컷오프가 됐고 그 경쟁자라고 했던 김상민 전 검사라고 하는 분도 검사 재직 중에 부적절하게 그 고향 사람들에게 정치 활동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게 있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컷오프가 됐고 그러면은 사실 지난 총선 과정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거리낄 것이 없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 있고 그 전에 창원의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과정에 역시 또 개입이 있었다 없었다가 논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회사가 좀 재밌는 게 그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021년에 한 경제지와 같이 그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정례조사로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동안 매주 일요일에 보도가 돼요. 그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준석 돌풍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를 2021년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그 당대표 후보군에 넣어서 처음 조사한 것이 바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그 조사였습니다. 첫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2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조사를 했더니 오차범위 내 1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바람이 불면서 결국에는 당대표까지 거머쥐게 된 겁니다. 예. 그런 그 히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이 과연 누구의 개입이 있었느냐.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특정 인터넷 매체가 확증을 내놓지 못하면서 약간 추론하는 듯한 보도를 하는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 있습니다. 언급하신 7불사의 밤에서는 바로 그 보궐선거 때에 여사님의 공천 개입 이 사실을 폭로합시다. 그렇게 해줄 테니 폭로할 테니 나를 비례대표 1번 주세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핵심 요지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아주 없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게 일단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랑 통화를 할 때 스피커폰으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 좀 있다 보니까요. 막 자랑하듯이 그래서 들었다는 인물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취임식 때 명태균 씨가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명태균 씨가 있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
인물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라 함은 굉장히 주요 인물들이 위치한 자리인데 왜냐하면 바로 앞줄에 대통령의 선친이신 그 돌아가신 윤기준 교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렇게 대단히 이제 경호 관련해서 거리가 인접한 곳에 명태균 씨도 있었는데 한겨레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다 누구 초대인지를 다 이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초대로 이제 와 있다라고 해서 그 연결고리는 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와도 가까운 인사라고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과도 좀 친분이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뭐 그런 친분까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 명태균 씨가 돌린 여론조사를 갖다 주면 그걸 갖고 판을 짜고 분석을 했다라고까지 나와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정치적인 구력이 상당한 분인데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좀 구축될 만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좀 정치적인 능력치랄까요? 이런 게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를 그리고 현역 의원들 인터뷰도 그 매체가 했는데 좀 대단히 좀 반짝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현역 의원들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지는 김영선 의원이 불사하고 나 사실 이렇게 공천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입김이 있었는데 나 지금 컷오프 되게 생겼다.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천하람 의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사실관계가 아예 없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1번 준다고 한 적 없는데 뭐 3번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접촉한 적 없다. 우리는 현역 의원이 필요했지만 뭐 낙천자들 이렇게 이삭죽기 형식으로 하면 됐었다. 이런 내용이어서 이 컨트롤 사실관계는 또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의 참여자들이. 근데 아무튼 김영선 전 의원의 행각도 참 행동도 문제가 참 많아요. 문제 상당히 많죠. 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갑자기 수조에 있는 물을 드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게 무슨 개혁신당 뭐 폭로할 테니 1번 달라 뭐 3번 달라 무슨 이거부터가 참 부적절한 것 같고요. 자, 뭐 요 얘기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일파만파 지금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직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전개된 바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두 국가론 인정하자 당장 통일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펴서 뭐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지금 입장이 서로 좀 갈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문 전 대통령도 생각이 좀 다른 것 표현을 하신 것 같고 뭐 이게 지금 또 상당히 논란의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민주당에서 공식화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 이게 민주당에서 공식화할 수 있는 의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임종석 전 실장도 언급했지만 헌법 3조와 관련한 이제 개정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것을 이 어떤 진위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을 때 이게 냉소적 접근이라는 박지원 의원의 평가가 좀 딱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통일 이야기를 하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관성처럼 되고 당위처럼 됐는데 일단 점점 우리가 멀어진다. 그리고 남북 평화 체제 구축에는 모든 국민들이 동일하지만 통일이란 게 이제 같이 하나의 전선이 그어지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통일론을 또 할 것인지에 대한 너무 많은 다툼이 생기고 되고 소모적이고 특히 미래 세대 이른바 뭐 2030 세대랑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먹고 살기 바쁘고 통일이란 건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이야기하고 윤석열 정부는 흡수 통일론을 뭐 8.15 독트린 이래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이건 사실 통일이라는 명제는 썼지만 반통일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자라는 이른바 쓴소리인 측면 그리고 냉소적인 접근인 측면이 좀 더 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최근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통일을 포기하고 소위 이제 이국가론을 들고 나온 지가 좀 됐죠. 임종석 전 실장은 원래는 본인 현실 정치 안 하고 통일운동하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가 한 5년 됐는데 갑자기 지금 북한이 이국가론을 들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우리도 통일 포기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 이것은 정말 북한의 입장 변화와 무관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들죠. 그리고 자 이제 임종석 전 실장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거 통일 꼭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주제가 나온 김에 좀 한 말씀 드리면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하고의 육상 국경을 휴전선에서 마주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머릿속에서 한반도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북한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면이 바다죠.
실제로 그런 역사를 지금 한 70년 이상 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사실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중국과의 육상 국경을 압록강에서 마주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을 때 그러면은 북한이 과연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그대로 남아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먹힌다? 뭐 북한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든가 예. 뭐 보호국이 되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장래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요새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숙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북한 현재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그 국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뭐 중국의 보호국을 자처하거나 혹은 뭔가 중국에 병합되거나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상정해 보면 역사는 왜냐하면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서울에서 한 40-50km 떨어진 휴전선에서 중국이나 중국의 보호국과 육상 국경을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길게 봤을 때 함부로 통일을 포기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그 과거 동서고금에서 많이 있었던 국가가 흥망성쇠해서 지도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함부로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야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 생겨도 그 북한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 행사도 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일단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통일을 뭐 포기한다라고 해서 북한이 주권을 뭐 중국에 반납하는 그런 불상사. 왜냐하면 대단히 무리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근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하고 강원 전략을 같이 구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아주 말 안 듣는 아이 막 그 말썽만 부리고 막 이런 이제 국가라고 보는 게 맞는데 사실 인접해 있죠. 그리고 이제 통일론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걸 포기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더 그렇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도 마찬가지인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민주정부를 세웠을 때 구축해왔던 평화체제가 저는 지금 지정학적 위치상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를 어떻게든 옥죄고 압박하고 이런 부분으로 끌어낸다? 그게 더 실패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서 저는 아니 통일대책이 대간절 어떤 건지를 좀 묻고 싶어요. 흡수통일 이야기하는데 이게 현실론으로 그럼 강론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을 이 정부도 최소한 책임감을 갖고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 남북 간의 대화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노력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머리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화두를 좀 충격파 형식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좀 던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은 북한 주민들도 어리둥절해할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해서 우린 두 적대 국가다. 통일에 대한 상징성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없애버려라. 라고 지금 이미 착착착 네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언급됐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금년 8.15를 기해서 윤석열 정부표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을 민주화시켜서 북한 체제 변화를 가져오고 자유민주주의로 흡수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라서 어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두 적대 국가론과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를 통한 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길로 양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남북이 만나긴 참 쉽지 않은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 불가피한 그런 전망인 것 같고요. 엊그제 나온 임종석 실장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판단하건대는 아까 우리 장윤희 변호사가 잘 언급한 것처럼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럼 당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네. 현재로서는 그 상황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예, 헌법 개정 문제가 있고 그것까지 포함되고 예. 국민 정서도 있고 뭐 등등등 통일은 또 당위가 맞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당의 기본 지금까지 해왔던 노선을 변화시켜서 얻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좀 일종의 해프닝식으로 조금 더 어찌 보면 정치권의 공식적 논의가 아닌 정치권 주변에서의 왈가왈부 수준으로 좀 상당 기간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고리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또 대북 정책을 막 비판하더라고요. 평화 로비를 한 거에 불과하다, 막 이러면서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뭐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동의를 했어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러면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이 갑자기 지금 한 목소리를 내서 통일 포기론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는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하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요.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공세 앞에 민주당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입장이 그겁니다. 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이게 정치권 주변에서의 논쟁거리로 좀 흘러갈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거두절미 각서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듣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